구상 시인의 삶과 문화, 기독교와의 관계로 그래서 여기 전부 목사님들이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통한 분들이어서 오늘 구상 시인의 카톨릭 사상보다는 이분의 삶, 어떻게 살았나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참 영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거를 저절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삶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문학 얘기도 좀 해보죠. 저는 이제 55년생이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책을 많이 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수도서로 선정된 것만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또 전 문학 평론을 해요. 시인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고 평론가. 그래서 이제 평론가에게도 주는 상이 있어서 문학상도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상평전이고 구상평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상 선생은 이제 1919년 음력 8월에 종로에서 태어났어요. 종로구 이화동, 해화동 아래 이화동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고 막내로 태어났는데 본명은 구상준입니다. 근데 구상 선생 5살쯤 됐을 때 그 아버지 구종진 씨가 프란체스코가 이분이 꽤 부자예요. 그래서 원산 옆에 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덕원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학교도 짓고 수도원도 지어서 카톨릭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원산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에 있는 보통학교를 다니고 거길 졸업한 다음에 덕원신학교, 이 덕원신학교가 바로 구종진 선생이 만들다시피 한 신학교인데 구상 선생의 형은 이 덕원신학교 중학부 과정 마치고 대학부 과정 마쳐서 신부가 됐어요. 정식으로 신부가 됐는데 그 동생인 구상 선생은 중학부 3학년. 이게 이제 중학부가 5학년까지 과정이라고 그래요. 5학년 마치면은 소위 대학 코스에 해당하는 전문부 과정을 또 다니는 건데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문학 예술에 취향이 더 있고 종교적인 그 갑갑함이 싫어서 중퇴를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런저런 방황을 거치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의 종교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종교과를 입학한 것은 그 일본 대학 전문부에 종교과가 있고 예술과가 있는데 예술과를 다니면은 집에서 학비를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종교과에 입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종교과에 입학을 해보니까 그 일본의 대학의 종교과니까 교수들이 대부분 불교 성녀예요. 그래서 불교 이론하고 종교 철학 중심으로 강의를 하더라 이거죠. 카톨릭 분위기에서 성장한 구상은 아주 심한 이질감을 느꼈는데 그래도 대학을 마쳐야 되니까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점점 불교 쪽으로 열려서 이분이 40대 이후에 불교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거는 아마 젊은 시절에 습득한 불교 학습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20대 감수성이 예민할 때 불교 수업을 받았으니까 그게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왼쪽은 덕원신학교 중등과 2학년 때의 모습인데 뭔가 좀 불만이 있는 듯한 반항아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일본에 유학 가서 종교과 재학할 때인데 역시 모자도 좀 삐딱하게 쓰고 손에 담배를 물고 그래도 이때는 해방된 기분으로 웃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귀국을 해서 그 전문부 3학년을 마치고 귀국해서 북선 매일신보 기자도 하고 또 교회 병원에 의사하고 약혼도 하고 그랬는데 폐결핵이 발병이 돼요. 그래서 각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산장에서 요양을 하면서 이 약혼자 서용옥 씨한테 자기가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말자. 그러고서 함경도 산골에 수도원 산장으로 갔는데 이 약혼자 서용옥 씨가 그럴 수 없다. 그 해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함경도 산지에 있는 수도원으로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45년 4월에 서용옥 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서용옥 씨는 의사예요. 그리고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 맞으니까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죠. 그래서 원산 문학과 동맹에 그냥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해방 기념 시집을 낸다고 그래서 시를 발표했는데 그 시가 자유주의 분위기가 있는 자유로운 시예요. 그래서 이 응향의 시를 발표한 자유주의 성향에 대한 시인들에 대한 규탄과 비판이 제기됩니다. 상당히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어서 부상은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2월에 이제 월북을 감행합니다. 혼자 결혼한 몸인데 혼자 월북을 감행해가지고 경기도 연천 지역으로 왔는데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이제 붙잡혀 있는데 그래도 탈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화장실 변소에 가겠습니다. 그 변소 갔더니 옛날이라 재래식 변소인데 그 밑으로 똥오줌이 가득한데 글로 내려가니까 밭으로 통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고상 선생이 나중에 회고록에 쓰기를 신은 나에게 감옥 탈출이라는 엄청난 초인적 영역을 주시어 탈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47년 2월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이 북한에서 잘 살던 사람들, 지식인들은 대부분 47년 8년 그때 월남했어요. 일사후퇴 때 월남한 사람은 사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북노당의 정권이 들어서서 가진 자들에 대한 탄압이 점점 세지니까 지식인, 지주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은 혼자서 월남을 했죠. 그 김형석 교수도 이제 그런 분의 하나거든요. 어머니하고 헤어졌는데 그게 마지막이 됐다 그러잖아요. 40주년 2월 초에 서울에 혼자 도착했는데 그로부터 2달 후에 4월에 부인도 또 월남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부인을 만나가지고 기자로 취직을 해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48년에 폐결핵이 재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장남이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의사니까 마산 요양소에서 결핵 치료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마산 요양소에 의사로 취직을 해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남편을 요양소에 입원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해줍니다. 구상 선생 옛날에 참 폐결핵 걸리면 많이 죽었거든요. 이분이 안 죽고 산 것은 부인 덕이에요, 사실은. 부인이 의사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소에서 한 6개월 요양을 하고 이제 다시 서울에 오니까 구상 선생이 뜻하지 아니하게 유명 인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응향 사건이 북한에서 아주 우린 이렇게 사상적인 말하자면 투철성을 보인다 그래가지고 응향 사건에 대해서 남쪽에서 나오는 그 뭐예요? 좌경 문학 잡지에 이걸 실었어요. 그랬더니 남한 분단에서 그걸 비판하는 글을 실으면서 이 월남한 구상 선생이 그 사건의 장본인이다. 그래서 구상은 북쪽에서 핍박을 받고 월남은 반공문인으로 알려져서 남한 분단의 본의 아니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있었는데 주로 대구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25 때 이제 그 6.25 때 서울 수복 때 그 유엔군과 더불어 국군과 더불어 어, 서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9월 21일에 미군 수송기로 김포에 내려가지고 거기 유엔군들 국군들 있는데 섞여서 인천으로 가면서 시민들에게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9월 25일에 선발대와 함께 이때 막 총탄이 날라오고 포탄이 터지고 그랬다 그래요. 그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근데 하여튼 그 명이 어? 그 말하자면 운이 좋았는지 포탄이 비껴갔는지 무사히 살아서 서울에 진입했고 승리일보를 뿌리니까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이때 느낀 기자로서의 감격과 기쁨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구상 선생이 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수복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집 구상을 내가지고 시집 구상을 내서 그 시집을 가지고 원산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시집을 보여드리려고. 또 형은 신부였기 때문에 그 형, 그 성당에 있는 형에게도, 신부 형에게도 그 시집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만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원산으로 못 가게 돼서 시집 준비만 하다가 대구로 피난을. 그래서 이제 이 시집을 보면 머릿말이 50년 10월에 머릿말로 돼 있어요. 이 원산 가는 출장 증명사까지 떼놓고 비행편까지 예약했는데 그만 일을 하다 보니까 때를 놓치고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어머니를 못 배웠다. 그때 어머니는 원산에 생존해 계셨는데 일찍 원산에 갔다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국군이 계속 북쪽으로 진격하겠지 이런 생각에 시집을 만들어서 가려고 시집 나오길 기다리고 하다가 그만 일사후퇴로 내려오게 되니까 그게 아주 평생의 한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첫 시집은 대구로 피난 온 51년 5월 10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에서 신부로 복무했던 그 형은 그 일찍이 체포돼서 거기 있는 외국인 신부들과 함께 체포돼 가지고 평양으로 이송됐다가 외국인 신부들은 다 석방이 됐는데 한국인 신부들은 계속 잡혀 있다가 6.25 전쟁 중에 말하자면 뭐예요? 사용된 것 같아요. 종적을 찾을 길이 없게 돼서 순교했다. 이렇게 구상 선생은 쓰고 있습니다. 형은 순교자다. 그래서 형의 그 명예회복, 그 순교자로서의 복위를 위한 노력도 하고 대구의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그걸 허락해서 순교자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순교한 신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해방 이후 월남에서 48년에 비원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퉁퉁한 분이 동화 동시를 쓴 윤석중 선생입니다. 가운데 있는 마른 분은 북간도의 작가 안수길 선생이에요. 그래서 다 구상 선생보단 나이가 위인 사람들인데 이 구상 선생은 이렇게 좀 뭐랄까 거만해 보이는 게 있어요. 어른들 옆에서 발을 쭉 내밀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문인들, 종군 문인들하고 찍은 사진이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문인이지만 종군식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구상 선생을 구소룡, 소룡이라고 불러줬다고 그래요. 이러고서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52년에 영남일보 편집국장을 하고 차남이 태어나고 교성여대 부교수로 나서 시를 강의하고 부인은 외관에 정착을 해서 왜 외관에 정착했냐 하면 외관에
베네딕토 수도원, 그 원산에 있던 베네딕토 수도원이 외관으로 와서 어, 어, 새로 그 성당을 만들고 개관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 출신이고 하니까 형님도 베네딕토 수도원의 신부고 하니까 만일에 북쪽에서 헤어진 사람이 나중에 남쪽에 나를 찾으러 오면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찾아와서 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는 외관에 정착을 했고, 부인은 거기에 순심의 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이런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는 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금성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두 번째 시집 초토의 시를 간행을 했습니다. 이 초토의 시는 휴머니즘의 시인데 이 초토의 시를 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자명 딸이 출생을 했는데 이 구상 선생님의 집안이 좀 불우해요. 큰형은 일본 유학가 있었는데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행방불명됐어요. 그때 조선인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형은 관동 대지진 때 학살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둘째 형은 신부하다가 6.25 때 또 사살당했죠. 순교했고.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장남, 차남. 차남은 30대에 죽었어요. 그리고 장남은 50대 초반인가 죽어서 구상선생 생전에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이제 건강한 의사인데 사모님도 구상선생보다 11년 먼저 위암으로 또 세상을 떠나서 말년에 11년간은 혼자 지냈어요. 여하튼 부자명 씨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토의 시로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어요. 그때 이제 이 초토의 시가 이건데 학고방이라는 건 판잣집이라 이거죠. 판잣집 유리딱지에 애새끼들이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전쟁통에 집도 못 지어서 판잣대기를 얽어붙인 그런 데에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은 환한 해바라기처럼 환한 얼굴이더라.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천지는 어린애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그 환한 어린애들 모양을 보니까 부끄러워요. 햇발도 돌아서고 나도 눈이 부셔서 돌아선다. 저 어린애들한테 참 몹쓸 짓을 했구나. 이런 부끄러움이 드는 거죠.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이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을 졌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전쟁의 포연이 가득 찬 곳인데 잿더미가 가득한데 거기 봄이 되니까 개나리가 망울져 피어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애들, 상처 입은 애들인데 저 천진한 애들도 봄이 오면 개나리가 피어나듯이 다시 살아서 희망의 세계로 갈 게 아니냐.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체니, 이북말 썼습니다. 체니라는 건 젊은 여자. 그래서 여기에 구상 선생이 소녀라고 이렇게 가로 속에 썼어요. 나중에 개작을 할 때는 체니란 말 빼버리고 소녀의 미소엔 이렇게 아주 개작을 했습니다.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 앞니 빠진 소녀가 언덕을 달리는데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아주 밝은 웃음을 지으며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이 아이들, 소녀, 개나리 앞날을 밝히는 새로운 소망에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섰다. 처음에는 아주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흥겨워하면서 웃으며 앞장을 서는 나로 앞날의 희망을 염원하는 마음속에 담아둔 그런 나로 변신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의 시죠. 그래서 이 초토의 땅에서 피어난 잿더미 땅에서 피어난 개나리, 잿더미 땅에서 성장한 어린아이와 또 소녀들 이런 그
휴머니즘의 시를 써서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상 받을 때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그 밑에 있는데 이제 큰 아들은 앞을 보고 있고 둘째 아들은 아래를 보고 있는데 그만 이 두 아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사모님은 이제 그 옆에 키가 작고 얼굴이 좀 크신 그 사모님 옆에 왼쪽 옆에 서 계신 분은 소설가 정비석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 그, 에, 그날이 이제 상 받은 날이니까 그 기념 꽃을 카네이션 같은 걸 꽂고 찍은 사진에 담배를 좋아해. 폐결핵 환자인데 담배를 좋아했어요. 담배를 물고 있어요. 이러고서 이제 해방 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많이 비판했어요. 반골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랬더니 이승만 정권에서 보복하는 차원에서 무슨 북한에다가 레이더를 보내려고 그랬다.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받고 풀려날 때까지 6개월 동안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판사에게 내가 만일 조국을 팔았다면 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처음에 검사가 15년을 구형했어요. 국가보안법이니까 형량이 세죠.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거니까 그래도 이 사법부 판사는 살아있어요.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험한 일도 겪으면서 6.25 4.19를 맞고 5.16을 맞았어요. 5.16 맞은 다음에 박정희 장군이 대구에 이제 부상 선생이 피난 가 있을 때 박정희 장군 만나는데 그때는 중령인가 대령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박정희 키가 조그마하고 이 사람은 이제 키가 크고 그런데 친하게 지내면서 술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 박정희 장군이 오더니 이 우리 혁명정부 혁명사업에 일을 도와달라. 그래서 당신을 무슨 위원회 위원장을 시키겠다. 또 대학 총장을 시켜주겠다. 이러니까 나는 그런 거 다 싫어한다. 그래서 일부러 경향신문의 동경지사장을 맡아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해버려요. 이분은 관직을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냥 기자로 또 언론인으로 시인으로 남고 싶어 했던 그런 독특한 분이죠. 그 일본으로 피신 삼아 경향신문 동경지국장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귀국을 했더니 공초 오상순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오상순 선생은 일제 때부터 시를 쓴 분인데 일제 때 도지사대학 종교과를 나온 인텔인데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시도 쓰고 나중에는 비승비속 승려도 아니고 세속인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 조계사 지금 저 안국동 내려온 쪽에 있는 종로 일가에는 조계사의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다방에서 하루 종일 문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무욕, 욕심 없고 아무 사심 없는 그런 생활을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오상순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존경하던 오상순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오상순 선생은 독신으로 살아서 가족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 이땐 대통령도 했죠.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상순 선생의 묘를 마련해달라. 그래서 수유리 빨래골이라는 곳에 아주 큰 땅을 내줬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오상순 묘를 크게 만들고 시비도 크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오상순 시비예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공초 오상순 비. 흐름위에 보금자리 친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이혼. 오상순의 시 한 구절을
크게 글씨를 써서 그 시비를 잘 세웠습니다. 이 시비 세우고서 이제 거기서 시비는 그 다음 해에 세운 거죠. 사진 찍었는데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이 월탄 박종화, 역사소설 쓴 박종화, 그 다음에 구상선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91년이 됐어요. 91년이면 오상순 선생 세상 떠난 지 30년 가까이 돼요. 63년에 세상 떠났으니까 30주기가 가까이 되어 오는데 자기 나이도 70이 넘었고 오상순 선생 가족 없이 죽어가지고 사후 30년이 가까우는데 뭔가 기념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상순 선생 기념 문학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서화전을 열었는데 그 시서화전을 누가 그걸 사가겠어요. 그림이니 서예품을. 그래가지고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근배 시인에게 부탁해서 작품 사갈 사람을 좀 찾아가라 그랬더니 마침 대구 출신의 금성출판사 대표 김낙준 사장이 이 작품 전체를 인수하겠다. 그래서 시서와 전체를 1억 3천만 원에 양도해 가세요. 1억 3천만 원에서 프레스센터 1층 그 임대 비용 빼고 한 1억 2천만 원을 서울신문에 전액 기탁을 했어요. 그때 1억 2천이면 컸습니다. 91년에 1억 2천이면 한 지금 20억 되지 않겠어요? 그 땡전 한 푼 안 건드리고 서울신문에 그대로 위탁해서 공초문학상을 운영해 주시오. 지금도 공초문학상이 시상이 되고 있어요. 그 전부 구상 선생이 만든 거예요. 본인하고는 아무런 혈연 지연이 없는 오상순 선생인데 이분이 너무 훌륭해. 무역의 시인이고 무역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다가 공초문학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공초문학상 발기문인데 전 이걸 명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다 아다시피 공초 오상순 선생의 그 삶을 현실적으로 살핀다면 그야말로 뜬구름 같았기에 그 업적과 행적을 기려 시류에 요즘 유행하는 문학상 같은 걸 설정한다는 건 오히려 부질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기한 내심을 이 자리를 빌려 실토하면 저렇듯 초탈한 삶을 사신 선생에게 무위이화, 이 노자에 나오는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가마를 입는다. 억지로 꾸며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마를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위이화의 훈도를 직간접으로 받은 세대들이 차츰 사라지고 나면 후사도 없는 그분인지라 저 수율이 묘소마저 발총, 폐총이 될 우려가 없지 않아 그저 살아있는 제자들의 도리랄까 충정이랄까 이에 문학상을 제정 그분을 기리기 위함이다. 1991년 10월 20일 공초 오상순 선생 숭모회 이것도 이분이 만든 단체예요. 숭배하고 경모하는 모임이다. 회장 구상. 이분은 어디 회장 맡으라고 그러면 다 거절했어요. 근데 공초 선생 숭모회는 자신해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회장이 돼서 이 문학상을 만든 다음에 그 이듬해에는 이 회장 자리마도 남을 내주고 이분은 이제 관여 안 했습니다. 문학상 만든 걸로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오상순 선생 얘기를 했고, 이중섭 화가하고 친했어요. 이중섭은 1916년생이고 구상은 19년생이니까 이중섭이 3살 위인데 이중섭은 아주 겸손해서 구상을 늘 구형 이렇게 부르고 자기는 중섭 아우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친했는데 원산에서 만났어요. 이중섭은 평양의 아주 부잣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미술학교에서 미술 배웠어요. 미술 천재죠. 그리고 원산에서 이중섭의 형이 큰 백화점을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운영하는 그 백화점이 있는 원산에 와가지고 이중섭은 이제
미술 선생을 하면서 살았고 부인이 일본 여자죠. 일본 유학 시절에 한 여자랑 결혼해서 살았고 구상은 이제 또 원산에서 살았고 기자하면서 둘이 친하게 원산에서 지냈어요. 근데 이제 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년 2월에 단신 월남을 했는데 이중섭은 부인도 있고 애도 있어가지고 월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북한에 남아있다가 자기 체질과는 영 맞지 않는 그 획일적인 사회에 남아있다가 일사후퇴 때 월남했습니다. 일사후퇴 때 부인하고 애들하고 월남해 보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란 이 사람이 남쪽에서 땡전 한 푼이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려왔어요. 부인은 또 일본 여자고. 그 당시 뭐 화가를 누가 어디 취직을 시켜주나요? 그러니까 간신히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전쟁 중이니까 제주도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그 부인과 애들은 부인의 친정인 일본으로 보냈어요. 국내에선 도저히 이 가족을 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거의 거지꼴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인은 일본으로 보내고 애들은 또 구상이는 외관에 와서 몇 개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상 선생이 극진히 이중섭을 보살폈고 그때 이게 이제 이중섭이 그린 그림이에요. 구상 내 가족들, 구상과 그의 가족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전거 탄 어린애를 보살피는 사람이 구상 선생이요. 여기 앉아있는 수염 좀 난 사람이 이중섭 화백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것은 이중섭이 그린 그 복숭아를 안고서 발가벗은 애들이 재밌게 노는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중섭이라는 자기 서명이 보이죠. 그래서 누구예요? 이중섭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개인전을 열어준 분도 구상 선생이에요. 개인전을 열어줬는데 이 예민한 이중섭은 자기가 그림도 안 되는 걸 개인전 열어서 팔아먹었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 이래서 정신질환이 생겨가지고 음식을 거부하고 죄진 사람이니까 마당을 쓸겠다, 하숙집을 쓸겠다면 청소를 하고 그래서 가뜩이나 먹지 못한 이중섭은 모든 음식을 끊음으로써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결국 5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행렬병자로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중섭을 발견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적십자병원에 입원시킨 분도 구상 선생인데 결국 이중섭은 적십자병원에서 회복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도 이중섭 구상 선생이에요. 이렇게 남에게 참 극진하게 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은 구상 선생의 시인데요. 이제 아까 56년에 이중섭이 떠났고 그로부터 한 10년 지나서 구상은 일본의 최신 의학을 구사하는 폐결핵 전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폐수술하러 갔었어요. 그때 이제 경험을 시로 쓴 겁니다. 비의 아주 비밀스러운 뜻이다 이거죠. 향후 이중섭이 이승을 달랑달랑 다할 무렵이었다. 나는 그때도 검은 장밋빛 피를 몇 양푼이나 토하고 시신처럼 가만히 누워 지내야만 했다. 하루는 그가 불쑥 나타나서 애들 도화지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긴 에어박만큼 큰 복숭아 한 개가 그려져 있고 그 한가운데 시대신 주그만 모스매가 기차를 향해 만세를 부르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받으며 이건 또 자네의 바보짓인가? 도깨비 노름인가? 하고 픽 웃었더니 그도 따라서 픽 웃으며 56년 초니까 이중섭 정신이 제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데인데 이분 평양 사람이니까 평안도 사투리 썼습니다. 이중섭. 복숭아, 천도복숭아, 님자 상이, 우리 구상이 이걸 먹고 요걸 먹고
어서 빨리 나으라 그 말씀이디. 흥얼거리더니 휙 돌쳐서 나가. 그는 저렇게 가고 10년 후 나는 이번엔 폐를 꺼내 그 공동을 쪼개 씻어 도로 꿰매놓고 갈비뼈를 6개나 자르는 수술을 받고 외국 병상에 누워있다. 마침 제철이라 날라다주는 식상에는 복숭아가 자주 오르는데 이것을 집어들 때마다 나는 중섭의 천도 복숭아 생각을 하며 복숭아, 천도 복숭아, 님자 상이, 우리 구상이 이걸 먹고 요걸 먹고 어서 빨리 나오라 그 말씀이디. 그의 그 말씀을 가만히 되뇌이기도 하고 되씹기도 한다. 그런데 차차 그 가락은 무슨 영절스러운 충문으로 변해가더니 어느덧 나에게 그 어떤 경건과 기쁨마저 주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한 내가 태중에서부터 속 친한 아주 깊이 친한 또 다른 한 분의 음성과 한데어 올려오는 것이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서 먹어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 예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추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며 몸이요 피니 받아 마시라 한 그것처럼 이 이중섭이 남긴 그 복숭아 그림, 천도복숭아 막 먹고 빨리 나 한 그 그림이 바로 이중섭의 몸과 피, 영절스러운 예수의 음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수술 받고 여하튼 폐결핵이 나왔어요. 그래서 폐 한쪽은 반밖에 안 남았지만 수술 잘 마치고 귀국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폐결핵 때문에 고생 안 했지만 폐를 도려냈으니까 천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호세병원에서 수술받고 귀국을 했고 그때 피폐한 사진들, 기호세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진, 병상에 누웠을 때 사진, 나중에 귀국해서 외관에 낙동강 흐르는데 딸, 구자명 딸하고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70년이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또 길을 뚫어서 하와이 대학의 초빙 교수로 가요. 그래서 가니까 처음엔 한국어로 강의했는데 그래도 극동어문학과 그런지 한국어 알아듣는 학생들이 좀 모이고 나중에 영어 통역을 누가 해주고 그래서 3년간이나 그 체류 기간이 늘어나요.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영어는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와이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중앙대 문창과 대우 교수도 하고 구상시 전집도 간행했는데 93년 11월에 아내 서영옥 대레사 서영옥 여사가 타결합니다. 갑자기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때도 이분이 청담동에서 순심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 날 구상 선생이 얘기를 했어요. 남들은 내가 마누라 덕에 이렇게 잘 산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누라는 숨은 봉사자, 숨은 은수자였습니다. 수행자였습니다. 의원해 가지고 번 돈은 일요일이면 상계동 무의촌에 가서 다 나눠줬고 그래서 부인의 의지에 살았으면 나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영호 교사 돌아가셨. 이때 쓴 시가 있어요. 아들 내외가 와가지고 수의를 마련했는데 최하찔은 50만 원이요. 최상찔은 150만 원이다. 그런데 중간쯤으로 65만 원짜리 수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큰아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상 선생이 그 뭐예요? 영정, 사모님의 영정, 부인의 영정을 보니까 아니 글쎄 영정 사진도 의사 가운 입은 영정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옷 한 벌 못 타주고 옷도 없어서 의사 가운 입은 영상 사진을 줄 정도인데 죽는 마당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중에 65만 원짜리 소위를 한다니
그 부인에 대한 마음이 울컥하고 나와가지고 마치 화난 사람처럼 150만 원짜리를 해! 그리고 소리 질렀대요. 그래서 이제 150만 원짜리 수의 입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발인하는 날 많은 제자 및 그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안성 천주교묘지로 갔는데 11월 초에요. 요즘 같은 때니까 11월 초도 춥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내려가지고 쌀쌀한 날씨에 비가 내리니까 거기 온구하는 사람이나 그 어, 묘지 장지에 온 사람들이 참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갔던 제자들 귓속에 남은 소리는 뭐냐 하면 부상 선생님 소리 지른 소리.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이 사람들 비 맞아! 아니 이틀 전에 장례식장에서 수인은 150만 원짜리로 해! 이렇게 부인을 위해 위한 듯한 태도를 취하던 분이 그 장지에 따라온 사람들 비 맞아서 감기 걸린다고 빨리 해! 빨리 해! 급속도로 하여튼 매장을 해서 빨리 돌아왔다는 그런 그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이죠. 하여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생각하고 본인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11년을 혼자 사시고 2004년 5월 11일에 돌아가셔서 사모님이 계신 안성 천주교 묘지에 합장 안장되었습니다. 말년의 사진이고요. 자, 이제 방귀희라는 장애인 문학자가 있어요. 장애인 문학. 지금도 이분 활동하고 저랑 동갑입니다. 방귀희 여사. 이분이 장애인 문인협회를 처음에 결성한 게 90년 12월. 지금부터 31년 전 옛날이죠.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방귀희 씨가 이걸 만들 때는 그야말로 선구자적인 입지전적인 황무지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문인협회 결성한다고 사람들에게 쭉 초대장을 보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저도 만일 장애인 문인협회를 만드니까 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가기가 좀 꺼려졌을 것 같아. 거기 가면 전부 장애인들 아닙니까? 장애인. 나는 뭐 비장애인이고 그러면 거기서 축사하기도 어렵고 말 잘못했다간 장애인에 대한 그 예의를 어겼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근데 구상 선생님만 참여했어요.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 짚은 구상 선생이 혼자 오시니까 너무 반가워서 어머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그랬더니 그럼 정말 오지 가짜로 오나? 그러면서 축사를 잘해주고 가셨어요. 이로부터 9년이 흘렀어요. 이때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에서 요양 중에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방귀희를 불렀어요. 방귀희가 장애인 문학상, 소대 문학상 기금 만들었는데 그 기금으로 사용을 하. 그래서 5천만 원, 99년에 5천만 원이면 지금도 한 5억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내줬어요. 1년이 지난 2000년에 또 불러요. 또 5천만 원을. 보니까 5천만 원이어서 방귀희가 너무 놀라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말고 가지고 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딴 사람이 알면 나한테 또 달라고 오니까 방귀희 자네만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써. 그로부터 2년 후에 또 불렀어요. 이번에는 통장에 1억 원을 넣어준 통장채 도장하고 줘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선생님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그랬더니 늙으면 정신이 흐려져 어떻게 될지 몰라. 마침 우리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부인이 남긴 돈, 아들이 남긴 돈이 있어서 그거 정리한 거니까 가지고 가라. 통합 2억 원을 기부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방귀희는 약속을 지키고 구상 선생님 세상 떠난 2004년 이후에 이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2003년부터 이제 이분이 병세가 나빠져서 2004년 돌아가시기 전에 방귀희가 성모병원에 문병 갔어요. 갔더니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산소호흡기로
유지를 하시면서 방귀가 와서 선생님 때문에 제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소때문학상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손을 달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더니 손에다가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필담을 해요. 말도 못하니까 귀는 다 들려요. 그래서 손을 줬더니 방귀에게 오, 마, 워 이 세 자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 그야말로 아,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병상을 1년 동안 지킨 성모병원 의사가 있는데 그 구상 선생의 1년을 지키면서 이분이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순화시키고 그리고 정신의 힘으로 온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환자, 그런 신앙인은 처음 봤다고 회고했습니다. 구상의 경우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이제 대표적인 방귀희 작가에 대한 얘기, 또 성모병원 의사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상평전을 쓰기 전에는 구상 선생이 이런 분인 거는 몰랐어요. 쓰다 보니까 이런 걸 알아가지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품으로 남을 감화시킨 사람도 있고 독실한 종교 생활로 모범을 보인 사람도 있고 감동적인 문학 작품을 창작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인 사람도 있지만 이 세 분야를 한 몸으로 보여준 사람은 거의 없는데 구상 선생은 정말로 이 셋을 겸한 사람. 아무리 이분이 술을 좋아했거든요. 술이 아무리 취해와도 주무시기 전에 꼭 묵도를 30분 이상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묵주기도와 묵상을 또 30분 하는 그런 일을 매일 반복하면서 가톨릭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생활은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는 남을 감화시키고 좋은 문학 작품을 남기고 그런 구도 시인입니다. 이분이 남긴 시인데 오늘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쓴 시인데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만든다. 그래서 하나의 강물이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바다에 이어져 있고 과거 미래 현재가 하나다. 나는 영원 속에 이어져서 내가 오늘 사는 건 영원을 사는 것이다. 죽고 나서 영원을 살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해. 영원에 합당한 삶을 오늘부터 살아야 해. 영원으로 이어진 삶을 오늘부터 살아야 해.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옆에 영생을 살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 영생을 살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같이 산다. 그러려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된다. 교훈적이죠. 시가 좀 비유적이고 암시적이지 않고 직선적입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라. 비운 삶을 살아라. 또 하늘의 사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구름이 들어있고 대지가 들어있고 태양이 들어있고 달과 별이 들어있고 우리의 땀과 사랑이 사고 하늘 속에 영생하고 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사유를 또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친구라는 시인데요.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넣으려고 시도했어요. 문학교과서. 제가 주관하는 문학교과서에 실으려고 했더니 거기 같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들어있어서 문학교과서에 싣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빠꾸 맞았습니다. 근데 전 이 시를 좋아해요. 주일마다 명동 성당에 가면 초입 언덕에 구걸상자를 앞에 놓고 뇌성마비로 전신이 비틀린 그 친구가 앉아있다.
이런 전신이 비틀린 이런 게 이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심어준다는 얘기겠죠. 반대한 사람은. 근데 구상 선생님으로서는 그냥 진실하게 쓴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가 거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지는 한 5년 되었을까. 나하고는 그 언제부터인지 아주 낯익고 친숙해져서 이분은 뭐 거지건 장애인이건 거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친합니다. 참 꾸며서는 이렇게 못 살아요. 꾸며서는 이렇게 못 살아요. 내가 언덕을 오르려면 멀리서부터 혀 꼬부라진 소리를 지르고 난다. 이 뇌성마비를 앓은 사람이니까 구상 선생님 이러지 못하고 구상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 이즈막에 와서 더욱더 우리 우정의 적극성을 띄어 지난주에는 주스 한 병을 건네주더니 오늘은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있다가 그 비틀어진 팔과 꼬인 손으로 내주었다. 그 극진한 우정에 화답할 바를 몰라 나는 마치 무한이나 당한 사람처럼 휑하니 성당에 들어와 이윽고 나는 장괴틀에 무릎을 꿇고 두 손에 장미를 받들고 기도한다. 하느님, 당신의 영원한 동산에서는 저와 내가 허물을 벗은 털벌레처럼 허물 벗은 털벌레, 송충이가 허물 벗으면 나비가 되죠. 허물 벗은 털벌레처럼 나비가 되어 함께 날게 하소서. 나비가 되어 함께 날게 하소서. 이게 구상선생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기도, 어느 친구를 위한 기도의 시도 썼어요. 이런 시 구상선생인데 이건 이제 좀 기독교 얘기니까 시적 심화의 4가지 동인을 제가 여기 이제 썼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이건 이제 시 중에 그 기독교 성서와 연관된 구절이 나오는 시를 여기 예로 들었습니다. 죄 많은 곳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듯이 세상 모든 것에 진선미 오묘한 은총이 깃들어 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이라고 출점까지 밝히고 시를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포로스, 이 크리스토퍼가 됐는데 영어의 크리스토퍼가 크리스토포로스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토포로스예요. 그리스도를 등에 업었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토포로스,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사람. 아주 신체 건장한 남자인데 젊을 때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만나 회개해가지고 네가 죄를 없애려면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에서 사람들을 등에 업어가지고 건네주는 그런 봉사를 했어요.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구세주 그리스도가 내 등에 업힐 날이 올 거다. 근데 어느 날 어린애를 등에 업었죠. 근데 어린애가 아주 무거워서 이 어린애가 무거워.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무겁소? 그랬더니 내가 바로 너희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크리스토포로스. 카톨릭에서 이제 성인으로 추대된 분입니다. 스페인에서 나온 사진에 크리스토포로스가 어린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우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포를 좋아해서 이분은 어원을 살려서 그리스도폴이라고 썼어요. 그리스도폴의 강연작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따르고자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젊을 땐 방탕했지만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 어깨에 어린 그리스도를 업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폴처럼 원수자로 살겠다. 수행자로 살겠다. 그런 뜻으로 연작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소유는 탕하의 귀가에 나오는 비유, 나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는 그 구절이 나온 것.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 이게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것이 그 아버지 것을 내가 받아서 모두 쓰고 있다는 그런 성서의 억구를 시로 살린 그런 시를 썼습니다. 또 은총에 눈이 떠서 나이 70이 넘고 80이 돼서야 비로소 은총에 눈이 떠서 세상 만물을 보는 눈이 새롭게 트였다.
이제 비로소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이런 시를 썼어요. 여기 두 일의 강아지라는 건 그 일주일이 두 번째, 두 일에 일주일 그러니까 14일 지난 강아지라 이거죠.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이제 어린애들 왜 바깥 출입을 좀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27일, 14일 지난 어린 강아지. 그 다음에 모세의 선지와 진노를 빌려서라는 시에서는 우리 사회에 펼쳐진 여러 가지 나쁜 것들, 유해식품, 매연, 집안의 단란, 형제 화목, 또 역사, 교통사고, 또 지하비와 아내의 정조, 무태서 바다에서의 떼죽음 피하고 불변의 진리를 배우고 인술로 병을 고치고 법의 공정한 보호를 받고 뭐 이런 걸 저런 거 6.25의 참화를 겪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에서 황금송아지 모세가 시나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 받은 사이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황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올바른 진리가 아닌 딴 것을 섬기는 무력과 탐욕에 젖은 그 배반한 마음, 그것이 모든 세상 악의 근원이다. 황금송아지를 먼저 자기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런 당부의 시를 또 쓰셨어요. 그래서 말년에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거의 그 도학자 같은 한복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수염을 좀 기른 이 수염 기른 건 또 뭐냐면 하와이에 그 교환 교수로 갔다 왔더니 1980년이 돼가지고 아이 그 전두환 대통령이 나타났어. 박정희 장군이 이분을 뭐 관직을 좀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전두환은 또 구상선상에 와가지고 뭐 통일 주체 뭘 좀 맡아달라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혹을 피하고 그걸 따돌리기 위해서 수염을 기르고 아주 촌에 사는 노인처럼 이렇게 기르고 지냈다. 수염을 기른 늙은이요. 그래서 말년에는 이렇게 좀 수염 기르고 피폐한 노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아까 일본 대학 종교과 다니던 그 담배 피고 웃던 그 웃음 모습이 늙은 구상 선생의 얼굴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